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박 2일 동안의 짧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의 미래 세대부터 정관계 인사들, 기업인까지 두루 만납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이틀째 한일의원연맹과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일본 정계 지도자와 접견하는데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넨이 주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소화하는데 양국 정상과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경제협력 구상도 다룰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또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 등 두 나라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친분이 있는 일본인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큰 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에 예정돼 있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독도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NHK에도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주도할 예정인데 한국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번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 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이 초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일 관계의 의제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재차 이행할 것을 언급했다면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재반 현안에 대해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여기서 말하는 재반 현안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독도와 관련해서는 소수인 회담이나 확대 회담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를 위주로 보는 것이 좋겠다며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본 언론 반응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요미우리나 아사히 등 보수와 중도, 진보지 등 기존 논조 성향에 관계없이 일본 언론 대부분은 한일 정상화로 일치,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제목을 뽑으며 주요 성과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셔틀 외교 재개와 경제안보 관련 협의체 창설, 안보 대화 재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강경 일색이었던 정치권 내 분위기도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한국 대리기를 주도했던 자민당 내 아베파 내부에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우호 관계를 구축하길 응원한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올여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그리고 사도광산 문제 등 무거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도광산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제 동원된 징용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에 강한 반발이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강제 동원 해법안 이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정재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과 만찬의 뒷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행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일정부터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1박 2일 실무 방문의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오전에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만남에 나섰습니다. 오전 일한의원연맹 그리고 일한협력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경제협력과 정치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오전에는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와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행사가 끝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아서 끝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두 나라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오찬을 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는 어제 미래기금 조성을 발표한 전경련과 게이단낸 관계자들뿐 아니라 우리 측에서는 이번 방문에 동행했던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전번 기업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어제 발표한 기금 조성이 잘 마련되도록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에는 개요대를 찾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 그러니까 MZ세대를 상대로 강연에 나섭니다. 한일 관계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두 나라 교류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민간 외교 사절로 활약해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양국 정상이 만찬까지 꽤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오늘 같이 일정을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어젯밤 늦게까지 1차, 2차에 걸친 만찬으로 친교의 시간을 쌓았는데요. 오늘은 두 정상이 함께하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만찬에서 두 정상은 긴자 지역에 있는 거리의 번화가에 있는 식당을 찾아서 함께 만찬을 나눴죠. 먼저 도쿄 번화가인 스키야키 식당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한 뒤 2차로는 두 정상만 280m가량 떨어진 긴자의 또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통역만 대동한 채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푼 채로 술잔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젯밤 10시쯤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 두 정상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윤 대통령이 잠시 차창을 내리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뒷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 화합, 융합의 취지를 담아 한국 소주도 마셔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화합주를 마신 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우호의 맛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일본 술인 고구마 소주까지 곁들인 두 정상은 기시다 총리 답방 때에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이어지길 바란다고 대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한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고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기시다 유코 총리 부인 초청으로 총리 공저에서 화과자를 만들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본인 저자의 유명 저서부터 양국 문화 교류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무르익길 바란다 이런 대화를 나눴고요. 특히 김 여사는 환대에 감사해하면서 유코 여사를 한국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을 누구보다 반기는 건 바로 미국입니다. 북핵에 대응하는 데 두 나라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앞서 강제징용 배상안을 환영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을 덧붙여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발표라며 미국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방위 약속을 거듭 확인하며 한미일 3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defense of Japan remain absolutely ironclad,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and enhance those trilateral ties between our three nations. 미 국무부도 환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 전화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를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처를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번영과 안보 진전을 위한 국익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는 어떤 사과 성명도 과거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태롭게 할 거라며 이번 회담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일 관계 해빙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보루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정상회담 반대 여론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험을 짚으며 일본이 한국의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CNN은 한일 두 나라가 새롭게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공격적인 군태세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평가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서 유래한 오랜 난제를 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생존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YTN과 통화에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의 권리 자체를 짓밟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도 규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 요구에도 일본이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피해자 고혈을 팔아넘긴 빈손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반응 알아봅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자존심을 헐값에 넘겼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봅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반일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 나왔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 내일 이 대표가 서울시청 앞 대일 96 외교 규탄 대회에 다시 참석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일본 보도를 언급하며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일본 정부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때문에 당 최고위 회의도 30분 당겨서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를 나가면서 취재진의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재판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재판도 중요한데 한일 외교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같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내 일각에서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당내 의원들과 개별 만남을 통해서도 접촉점을 늘리는 등 여론 잠재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전당대회 이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도부 체제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당직 개편으로 이른바 출구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ICBM 화성 17형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남측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 연습 소동으로 한반도에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딸 김주혜를 데리고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 전쟁 억제력 강화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잇따르는 도발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을 초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억제력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특임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만찬 있었고요. 오늘도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일단 어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평가를 짧게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래서 이제 한일 정상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그동안 완전히 한일 관계가 이제 단절됐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만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가 한일 군사부 정보부 협정이라든지 네. 그 정상화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부품 소재 이제 그 수출 규제 푸는 것. 네. 또 우리나라도 또 이제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도 취하하고 말이죠. 네.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는 이제 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양국이 서로 이제 파이트 리스트라는 거, 수출 대우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시키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역시 그겁니다.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라는 거. 네. 3월 6일 날 이제 우리 정부가 이른바 대위 변제라는 것, 제3자 네. 변제 안을 발표해서 이제 이 물꼬가 틔인 건데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단 컵에 물을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까 네. 반은 일본이 채우시오 이런 게 이제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본이 어제 여러 가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네. 과거의 문제가 너무 언급이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 역대 일본 정부의 그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1998년도에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 일본 역대 정부의 그 이제 역사 인식을 개선한다는 얘기 중은 아베 총리의 담화도 있는 거거든요. 아베 네. 총리는 과거의 담화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약간 애매하긴 해요. 네. 여러 가지 물론 여러 번 일본이 사과했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곡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일본이 특히 강제 동원 문제,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이제 일제 통치, 일제 식민지 통치에 예. 대해서 이제 사과 반성한 것인데 지금 이번에는 뭐 그것 포함한 거긴 합니다만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이른바 전범 기업의 이 출연도 네. 없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한일이 이제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과연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이러한 상황을 과연 국내 여론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국내 여론이 대단히 비판적으로 돌았을 때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교수님. 저는 이제 그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한일 관계에서 이제 과거사에 대한 사과, 배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요구해서 받아냈느냐, 일본이 얼마나 성의를 보였느냐 이런 관점에서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좀 미흡하고 네. 좀 섭섭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협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얻었느냐, 우리는 많이 내주고 일본한테 적게 받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귀 기울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이 한일 정상회담은 그런 협상의 관점이라는 과거의 문법, 과거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얼마 줄 테니 얼마 다오,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사과해라, 그리고 네. 배상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악순환의 이 고리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변화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그 냉전 시대나 탈냉전 시대를 벗어나 지금 신냉전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전략적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 몸이 돼서 지금 저렇게 무도한 전쟁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지금 그 국제사회에 그 불황화가 돼 있는데 네. 한미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신냉전 시대에 새로운 전략적 공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력이 일본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밀리지 않습니다. 또 일본에 우리가 가깝게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국력과 국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과거처럼 사과해라, 또 사과해라, 얼마 내놔라 이런 식의 협상의 관점에서 주고받기로 평가하는 것을 벗어나서 네. 이제는 우리가 대범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차원에서 이걸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을 임하는 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해줘야지 이게 또 과거처럼 얼마 받았니 안 받았니 또 사과를 하니 많이 가지고 계속 무한루프의 반복적인 이 메비우스 띠처럼 되돌이표로 가는 것은 이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고리를 끊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이번에 그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단 만남을 했고 대화의 물꼬를 다시 텄다는 데 의미를 많이 두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지에 대한 건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도돌이처럼 하는 거는 우리가 지양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한일 관계가 이제 이대로 가서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건 일본도 부담이고 우리도 부담이고 말이죠. 특히 이제 한미일의 이제 안보 협력 같은 것도 일단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네. 이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일본의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사과는 많이 있었는데 네.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그 사과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말이죠. 언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월 6일 날 우리 정부가 이걸 발표했는데 네. 이 대위 변제안을 발표했는데 3월 9일 날 네.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의 그 중의원 국회에서 말이죠. 국회에서 일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 동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일본에게 과도하게 과거처럼 배상해라 이런 거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 정도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그건 일본의 조치를 기다려보자. 미래에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네. 6일 날 우리가 발표했는데 거기 9일 날 일본의 외무상이 말이죠. 사석도 아니고 예. 일본 국회에서 강제 동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고 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왜 지적 못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뭐 구룡외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과도하게 진보당적 뭐 그런 그 언급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뭐 대통령을 뭐 이완용이 비유하고 말이죠. 저는 뭐 거긴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네. 않지만 자꾸만 국내에서 이런 여론이 자꾸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론이 생기다 보면은 미래지향적 관계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저 결단 좀 평가합니다. 예. 평가하되 그럼 과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모든 게 이게 장단이 있고 음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일본에 사과해라, 반성해라, 뭐 배상 안 하면 우리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한마디 발언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상권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거의 선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사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좀 피해가는 그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보수신문의 사설에도 일본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우리도 좀 이렇게 유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협상의 관점에서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기 티포텟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포기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본의 카드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수출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푸니까 우리는 WTO 제소를 푼 거예요. 이것으로 맞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생겨난 문제니까. 근데 지소미아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 받을 걸 받고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문법에 맞는 주고받기 티포텟에 맞는 협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끊자. 우리가 그냥 대범하고 과감하게 끊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미아 오늘부로 정상화 선언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뭐 너무 굴욕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에 저는 올바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고받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지 말라는 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동원한 이야기에 진솔하게 사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저는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실시했을 때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죠. 그때 이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쌍수를 두고 환영을 했었고 그 햇볕 정책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한이 뭐 사과한 적도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일본은 50차례에 걸쳐서 총리와 일왕이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퍼주기라고 말할 정도로 줬습니다. 왜? 한반도 평화가 맞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국력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식의 그 발상의 전환으로 협상이 아닌 결단의 과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이걸 이해 못하는지 똑같은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선거구득의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제 답방도 여름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계속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적익으로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만 한일 관계는 우방 관계잖아요. 그리고 같이 경제, 그다음에 인적 교류, 또 물적 교류, 뭐 문화, 역사 모든 부분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국은 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아주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일 관계의 어떤 걸림돌이 됐던 게 과거사라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거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피해자분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통해서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한테 1억 원 이상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거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65년의 청구권 협정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외교 관계에 굉장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법적 판결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한 국내법적인 판결 체제에서도 사법 자제라고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 게 국제 규범입니다. 그걸 사실은 무릅쓰고 그 2018년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 판결의 정신을 존중하되 피해자와 동의하에 또 피해자와의 협의하에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 일본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고 하니 그거 가지고 한일 관계 망칠 수는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또 돈을 내줄 수 없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면 뭐 열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본과 대등하고 우리 일본보다는 PPP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로 하면 더 잘 사는데 우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피해자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일부분이 지금 뭐 다시 또 추징을 청구한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또 피해자 유가족들은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데 저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반대하고 있는지는 아마 숫자로 정확히 확인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존 피해자분들은 반대하고 있고 아마 유족 중에 몇 분께서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미 50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두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사과를 수십 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상 그 총리마다 입장이 달랐던 점이 있어요. 아까 이제 아베 전 총리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제 물꼬를 튼 거잖아요. 예. 우리가 결단 내린 겁니다. 결단 내려서 이제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됐고 이렇다면은 일본도 굳이 뭐 과거에 뭐 오부치 총리하고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제 도쿄 선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저도 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약간 애둘러서라도 발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 인식을 개선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를 양보하면 그쪽에서 한 30은 해줘야죠. 예. 아무리 미래지향적 관계도 중요하고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또 한미일의 뭐 안보적 네. 이익도 있다 하더라도요. 일단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이해관계만 가지고 국가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본의 입장이 물론 앞으로 컵을 얼마나 반을 더 채울지 모르겠어요. 네. 또 뭐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만 오고 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정부는 제가 자꾸만 그 주시하는 게 컵의 절반을 우리가 먼저 채웠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거든요. 예. 그건 대단히 전략적일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 일본이 거기에 호응이 된다면 이건 정말 윈이 되는 건데 일본이 계속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 날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그렇게 강제 동원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네.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서 한일 미래로 가자.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면 좋다 이거예요, 저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야당도 있고. 그래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미래 관계에 도움이 의외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사과해라 반성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번 이상 했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는. 예. 저는 이제 그 예. 하야시 외무상이 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강제 동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한 워딩은 그겁니다. 강제 동원에 관한 국제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 동원에 대한 국제 조약이 있어요. 예컨대 북한 같은 경우 정치범 수용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죄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착취하는 거 이게 이제 강제 동원에 대한 국제 조약을 위반한 거죠. 그건 아니라는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미 1993년에 고노다마가 위안부를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국가가 개입해서 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죄를 했고 네. 95년에 무라야마 다마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98년에 DJ 오부치 공동선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베 담화 말씀합니다만 아베 담화도 그 전체적인 역대 내각의 공식 담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였냐면 2015년에 종전 70주년의 담화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사과를 했는데 우리 자식 세대, 후세대가 계속 사과의 덫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햇볕 정책할 때 선공 후둑이라는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줘도 된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국력에서 우리가 우세하고 탈냉적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해서 주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던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일본과 국력이 또 이제 대등하고 오히려 그 규범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피해자지만 모든 걸 내주고 용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해자가 그걸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하겠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흥분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게 총선이 지금 한 1년하고 10며칠 정도 남았죠. 원래 총선 1년 전에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이라는 폐해가 있었고 그걸 이제 개편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정개특위 소위가 열린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총 3가지인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더한 이렇게 3가지 안이 지금 소위에서 확정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번 달 27일이죠. 27일에 전원위원회에서 아마 이거를 공개 토론을 해서 한 가지 안을 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3가지 안이 압축이 됐고요. 오는 27일쯤 아마 전원위원회가 있을 거고 거기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아마 의원 정수를 얼마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게 정치적인 지형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은 기시다 총리는 여론에 그리고 자기 여당 내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의 그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에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변제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기시다 총리는 이제 일본의 국내 정치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만약 윤 대통령이 아주 정치적인 계산만 한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긍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단지 그 방향에서 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어쨌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어떻게든 이건 풀릴 수 있다. 우선 당장 우리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게 너무 위태스럽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기시다 총리는 그런 면보다는 일본의 우익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점을 인식 안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제동원 문제 같은 경우도 한두 번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마 그 발언을 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일 관계가 더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그 발언을 억지로 억제하는 게 아닌가, 자제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가 그 당내 이제 그 여당 내에서 입지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베파가 지금 최대 계보거든요. 네. 아베파의 이제 후원을 받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이 이렇게 취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국내 정치적인 지형의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스타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스타일,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정치인 출신이면 이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반드시 반대 여론이 훨씬 높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대 야당과 제야 시민단체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주저주저 하게 돼 있어요. 내 임기 아니더라도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세월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 났으니까 나 몰라라. 대법원 판결이 외교 관계를 해치는에도 불구하고 네. 대법원 판결 났으니까 나 몰라라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나 정치인 같으면 이걸 도저히 못하는 지지율의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역사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물꼬를 트겠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비우스 띠 같은 악순환의 고리, 과거사를 다 사죄하고 또 배상하고 또 번복하고 사죄하고 번복하는 걸 우리가 숱하게 봤는데 네. 이제 우리 한국이 그런 것들이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일 관계가 이제 대등한 관계라고 치고 그리고 또 한미일이 공동의 가치를 통해서 동북아 질서가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서 네.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라고 생각하는 선택의 기로가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 일종의 고리의 그 끈을 끊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아까 뉴스 초반부에 국회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는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가 될까요? 네, 이재명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녹취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 밖에는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었어도 반일 감정을 더욱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이었고요. 그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좀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우리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게 일제시대 내선일체랑 뭐가 다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내선일체 그런 발언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와 일본의 위치가 다른 것이고 일본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의 전략적 이해가 같을 수 없어요. 그 대신 일본과 한국이 계속 이렇게 적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공통이익, 공동이익이란 그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외교거든요. 네. 각자의 서로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지 네. 않고 계속 적대로 하는 건 양국의 다 불편한 관계이고 그야말로 양국의 국위에 손상이 오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이 아마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선일체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여당도 지금 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되 네. 그러나 이러이런 점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하수인이다 조공유다 이거 너무 과도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하수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의외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본의 어떤 한국과 일본이 뭔가 새롭게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는 거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그런 이러이러한 점이 조금 야당이니까 좀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조금 약간의 그 발언 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거 하수인이다 조공이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한일 간에 풀리는 문제를 완전히 폄하해 버리면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대 정당이 하나도 자기 정당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예. 무조건 상대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기 바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일 문제도 영락없이 드러나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윤건영 의원의 그 내선일체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우리 여당에서 네. 지도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사과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꾸준히 나왔었다면 대통령이 외교하는데 좀 더 편해졌을까요? 오히려 더 그게 지렛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당의 여권에서 이 사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그 부분 놔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데 네. 여권은 한 몸이고 한 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좀 성의가 좀 뒤따라야 된다. 이 정도 말은 나와줘야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게 여야가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정상회담 있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심지어 저까지도 네. 언론 인터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에 화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주문했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지금도 저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선공 후득이 햇볕 정책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북에 대한 햇볕 정책 할 때는 선공 후득.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선공 후득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네. 어제 가서 사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됐다고 해서 매국론이 무슨 개묘 국친이 내선 일체라고 하는 정말 과거사 컴플렉스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의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여름에 답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 남은 4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쭉 일관되게 풀어나갔을 때 네. 우리의 대북 햇볕 정책은 실패했습니다만 우리 대일 햇볕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같은 우방이고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하고 있고 네. 동북아 신냉정 이 국제 질서 속에서 같은 이 가치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인적 교류 활발하고 북한하고 다르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대로 간다면 일본도 성의 있는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시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규범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많고 국력이 많다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이 저런 식으로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규범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당당하게 피해자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매듭을 풀겠다라고 했을 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으면요. 규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는데 가해자가 하지 않는 경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일본을 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의 그 소니 TV하고 내셔널 TV 다 샀지 않습니까? 지금은 LG하고 삼성이 다 압도하고 있죠. 네. 우리 관광객도 일본 가면 코끼리밥도 다 사왔죠. 예. 지금 일본 관광객이 쿠크밥통 다 사갑니다. K한류가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 손을 내밀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게 왜 내선일체 이야기라고 개묘국치 이야기라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정말 이게 과거사 콤플렉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해를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야당의 비판에서도 왔습니다만 그 기시다 총리가 한일 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얘기까지 꺼냈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좀 애들로 표현하긴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그 강제동원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 과거사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든 일본이 물론 사과를 많이 했어요. 아까 무라야마 다마도 얘기도 나왔고 뭐 김대중 오부치선 얘기도 나왔고 이제 일본의 총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때마다 뭔가 같은 이게 그 직접적인 사과가 안 나왔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일이 정말 이번에 좀 당장은 아니라더라도 네. 다음에 또 뭐 일본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 부분 좀 풀어야 됩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도 계속 이렇게 계속 핑퐁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할 네.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분명은 일본은 가해자예요. 가해자도 그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죠.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뭐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본다 하더라도 말이죠. 일본의 입장이 일본의 극우 우익 성향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도 그렇고 말이죠.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우길기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단지 한일의 어떤 그 지식인들이라든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일본도 그렇고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주류의 그 기득권의 입장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뭐 위안부에 대해 발언에서 어떤 발언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기시다 총리가.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국 우리 국민들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방일 일정이 오늘도 이어지긴 합니다만 한일 정상이 함께하는 일정은 어제가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박진 장관이 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가 컵의 반을 채웠다. 이제 일본이 채워줄 차례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채웠다고 평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단, 그다음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서 용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DJ가 민주화운동하면서 박정희 군사독재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일본 해역에 가서 도쿄에 잡혀가지고 수장까지 될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실은 그 죽이려고 테러까지 당했던 거고요. 감옥에도 갔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네. DJ가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전두환과 박정희에 대해서 사과를 받습니까? 배상을 요구합니까? 그냥 그 스스로의 결단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과 한국의 정치적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DJ는 자기 임기 안에 박정희 기념관 지어줍니다. 전두환을 용서합니다. 뭐 그걸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이 1.21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고 천안함 연평도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6.25 전쟁에 300만 이상이 죽었는데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걸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뭐 남아 있는 공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지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예. 남북 관계와 달리 남북 관계는 적이고 북의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냉전이 또 구도화되면서 또 안 되지만 한일 관계는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예. 또 서로 간에 윈윈의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지향적 풀어가면 저는 일본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절반 중에 일본이 얼마 정도 채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로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0을 이제 우리가 채웠다고 박진 예. 장관 얘기했으니까 경제 문제를 뭐 서로 푸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반을 채워달라는 얘기는 뭐 채워달란다는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저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네. 알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오라는 게 박진 장관 얘기거든요. 네.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 이보다. 그래서 그러면서 볼 때는 이번에 뭐 거의 안 채웠다. 수치만 한 뭐 1 정도 채웠을까요? 아, 예.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채웠다고 보는 겁니다만 예. 과거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제가 어제 전문가 인터뷰할 때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이 코너에 몰릴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과를 더 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규범의 승리입니다. 예.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을 때 예. 결국 규범의 승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유를 불구하고 가지고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있으니까. 피해자분들은 우리가 재단 만들어서 다 드리는 거죠. 용서를 원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 넘어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총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내에서 계속 조직 개편 그리고 사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뜻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은 전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여러 논의들의 핵심은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연 이대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총선 때까지 말이죠. 뭐 이 대표는 총선 때까지 유지하려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표직 사퇴까지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단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면 사퇴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 내려야죠. 그 결단은 건 사퇴일 것이고. 네. 지금 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내에 다시 뭔가 단합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장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탈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어떻게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버티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언제까지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법사냥이다, 뭐 사법살인이다. 일단 혐의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 혐의를 밝히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걸 끝까지 가면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구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동의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맥락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 자신의 또 여유를 찾아 나가는 거겠죠. 시간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조금 줄어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명계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퇴의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사퇴할 거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자기 주도하에서 자기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는 표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좀 맥락이 좀 다르게 저는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옥중공천도 불사할 저는 태세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단지 이제 계산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전략이 다른 게 민주당의 당규상으로 당원 당규상으로 8개월 전에 당대표 임기를 8개월 앞두고 그만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지만 8개월 이상에 남은 경우에는 또 전당대회를 다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 아니고 8개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전당대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재명 아바타나 이재명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저 개딸들이 워낙 극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8개월이 지난 금년 12월 이후에 그만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뒤에 그만두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그 공천이 거의 만료가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화해할 지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비명계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지금 일정 정도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 당대표 사퇴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좀 약의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대표직을 보십니까? 유지하면서 조직 개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공천의 실무의 핵심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실무 핵심이고 비명계를 사무총장에 앉힌다 하더라도 대표가 지시하면 사무총장이 안 따를 수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이 조직 개편이나 뭐 당내 소통 이런 얘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드린다는 게 다른 때 같으면은 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상대방 그 이제 정파의 인사를 이제 등용한다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당 대표가 워낙 지금 사고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 뭐 사무총장 바뀐다고 해가지고 사무총장이 그 무슨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거의 매주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인 오늘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온화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14도로 어제보다 5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에도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내륙은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격상됐습니다.
주말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가 이어집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